책 읽어주는 아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당 깊은 집을 읽어드릴 텐데요. 이 소설은 김원일 작가가 쓴 작품입니다. 실제로 작가가 마당 깊은 집에서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노마님이 말만 꺼냈다가 흐지부지 되었던 아래채 방 한 칸을 비워달라는 문제가 다시 거론되기는 12월로 접어들어서였다. 장사 수원으로 맺고 끊는 데는 이력이 난 대찬 여장부 주인 아주머니가 직접 나섰다. 주인 마님이 아래채 사람들 모두 사랑으로 건너오시랍니다. 할 이바구가 계시다면서 예. 안씨가 아래채 네 방을 돌며 호출 명령을 내리기가 저녁 8시쯤 밤도 제법 깊었을 시간이었다. 안씨는 방방을 돌며 아마도 어느 한 방을 비우라는 말씀이 계실 거라는 토를 달았다. 아이고 인자 날벼락이 떨어질 모양이구먼. 어느 집 방을 비우라 칼란지 모르겠어. 어머니가 노래진 얼굴로 일손을 털고 일어섰다. 어머니의 손발이 떨렸다. 어머니가 나간 뒤 내가 어두운 바깥을 내다보니 준호 어머니 경기댁 평양댁이 위채로 올라가고 있었다. 방을 비우라 뭐 우리는 어디로 가야제? 내가 설리의 누나에게 물었으나 누나는 밥상에 펴놓은 책에 눈겨름만 할 뿐 대답이 없었다. 장작 폐기와 신문 배달로 늘 녹초가 되고 저녁밥만 먹고 나면 졸음이 퍼붓는 나였지만 그때만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우리 식구만이 비와 바람을 피해 잠자고 쉬며 밥상 받을 수 있는 방 없이 거리로 나앉는다는 것은 거지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거지가 애당초 생겨날 때부터 거지는 아닐 터였다. 남의 차가운 눈길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나와서 거기서 기거하게 되면 그게 바로 거지가 되는 전조였다. 다리 아래나 개천변에 거적대기 치고 생활하는 진짜 거지는 아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사는 가족을 나는 숱하게 보아왔고 칠성시장 다리 아래만 가도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분명 거지 가족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들을 거지와 비슷한 무리로 취급했다. 그러나 우리 식구는 이 겨울에 그런 다리 아래로도 찾아들성 싶지 않았고 설령 그렇게라도 된다면 거적대기로 벽을 삼은 방에 고운 색시들이 바느질감을 들고 찾아오지 않을 게 뻔했다. 그런 걱정으로 주눅이 들어 나는 자주 방문을 열고 불 밝은 위채 사랑을 살피며 위채로 건너간 어머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누나와 길충이도 공부가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는지 시무룩한 표정으로 자주 바깥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눈치였다. 30촉 전등불이 흐릿한지 공책을 들여다보던 누나가 어머니처럼 그날따라 자주 눈을 비비더니 물코를 훌쩍거렸다. 길수만이 엄동 한철 낮에도 늘 펴놓는 아기 포대기만한 이불 속에서 새우처럼 웅크려 잠들어 있었다. 설마 위채와 가장 끝인 우리 방이 쫓겨날 리 없겠거니 나는 그렇게 나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20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였다. 위채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다. 나는 방문을 열었다. 위채 사랑에서 아래채 어른들이 대청으로 나오고 있었다. 설리 엄마 안 됐소. 심지뽑기란 그 이치가 공평해서 누가 누구를 나무랄 수야 없지요. 주인 아주머니도 걔 오야를 하지만
개탈 순번 정한다고 심지 뽑을 때 나도 필요할 때 목돈 못 타서 애운해했던 적을 많이 당했죠. 그러나 참는 도리밖에 없더군요. 이리저리 변통하다 보면 언감생신 돌렸을 때도 있고 새빵살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처음은 앞이 캄캄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살아갈 만한 방이 나선다오. 마당을 건너오며 경기댁이 어깨를 늘어뜨린 어머니에게 너스레를 떨었다. 그 말을 듣자 바깥이 어둡기도 했지만 나는 눈앞이 캄캄했다. 흑 하고 설레 누나의 숨 참는 울음이 터지기도 그때였다. 어머니는 주인 아주머니가 내어놓은 4개의 쪽지 중에서 가장 나쁜 쪽지를 쥐고 말았음이 분명했다. 평양댁이 어머니를 뒤따라 우리 방으로 건너오고 훌쩍이던 누나는 울음을 보이지 않으려는지 방 밖으로 나가버렸다. 설리 엄마,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 말아요. 일진이 나쁜 거디. 방을 비우는 집은 한 달치 사글세를 안 받고 이사 비용까지 물어주겠다니 주인을 야박하게만 생각할 수도 없지 않겠시오. 집 없는 사람이 섭지. 나도 여기저기 알아볼 테니 옮길 집을 같이 수소문해 봅시다. 평양댁이 말했으나 어머니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넋놓고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 부엌에서 강아지 앓듯 누나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 엄동에 장관동 부궁의 방 얻기는 하늘에 별 따기를 끼고 천상 성간의 아랫방이라도 빌려서 겨울이나 나고 볼 수밖에 없겠구려. 그것도 쉽게 될란지 모르지만 성간에도 애들이 4이나 되는데 이 겨울에 6 식구를 한방 쓸락하모 그기 어때 말이 되는 소린가 예? 조석으로 형부 보기가 아무리 낯짝 두꺼워도 체면이 있제. 겨울방학 때 뭐 2 자식은 진영으로나 내려보낼까? 어머니가 대중 없이 이렇게 중얼거릴 때 내 머릿속에 후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나는 주인 아주머니가 김천댁에게 하던 말을 분명히 들었던 것이다. 어머니, 김천댁이도 방을 비워야 되는 것 같던데 그 가게방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뭐라고? 어머니의 눈물 글썽한 눈이 빛났다. 주인 아줌매가 방을 빨리 비우라며 쪼르고 김천댁이가 보름 안으로 방을 비우겠다 하던 말을 지가 들으십니다. 그 말을 들은 지가 언젠데? 그럭저럭 보름쯤 될 기라 예. 내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어머니는 방문을 열고 휑하니 밖으로 나갔다. 평양댁과 나도 밖으로 나왔다. 설례 누나와 나는 어머니가 사라진 중문으로 발소리 죽여 걸었다. 누나와 나는 김천댁 부엌 안으로 살그머니 들어가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쥐도 언니 집을 떠나야 할 처지기사 하지만은 알고 보이 언니가 이 방에 들 사람을 미리 정해둔 것 같습니다. 김천댁이 말했다. 그 사람이 누군데? 보금당 정기사라 카데에 집이 저 내당동 땅굴이라 자전거로 출퇴근하니까 1시간이나 걸린다 갑디더. 서울서도 금은방 일을 보다 피라났다 보이 정기산에도 3방을 살아요. 그 안사람이 알라 없고 자기네가 살 방을 보러 왔다미 역에 한 분 댕겨갔어요. 정기사 그 사람한테 언제까지 방을 비워주기로 했고 김천댁이는 여기 떠나 뭐 어디로 갈라고? 언니하고 약속한 기사 이달 들고 비워주기로 했지만 내가 들어갈 방이 아직 안 비워져서 못 가고 있어요. 저쪽이 며칠 후에 서울차를 탄다미 짐까지 꾸려두고선
자꾸 차일피일 미룬 기 벌써 일주일이 넘었어요. 저쪽도 서울 내기인데 여기저기 빌려준 돈을 걷어야 떠날 것 같습니다. 그러모 정기사라는 그 사람한테는 내가 해동할 때까지만이라도 양해 구하면 되겠네. 김천대기가 떠나모 우선 내가 이 방으로 옮겨오고 말이다. 어머니 목소리가 활기쳤다. 그렇게 서로 편리를 보모 되기사 되겠군예. 언니도 이해할 겁니다. 김천댁의 대답이 시무룩했다. 이튿날 아침 어머니는 주인 아주머니가 출근하기 전에 나를 앞세워 보금당으로 갔다. 보금당이 시내에서 가장 번화한 송죽극장 앞이라 어머니 혼자서도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집안에서 사내라곤 내가 가장 컸으므로 의지 기둥 삼아 데리고 갔던 것이다. 보금당으로 가니 단발머리 급사애가 먼저 나와 청소를 하고 있었다. 잠시 뒤 자전거 안장에 도시락을 묶은 정기사가 도착했다. 저 정기사님 맞지예? 지는 보금당 사장님 댁 아래채에 사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나이답지 않게 부끄러움을 타며 말을 꺼냈다. 아 그래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무슨 일로?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정기사님 댁이 주인 아주머니 가게방으로 이사올 기라는 말을 들어서 그 방을 비워주기로 약속한 게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김천댁이랑 그 아주머니가 방을 안 비워주는군요. 김천댁이 사장님 인척이라 나도 참고는 있지만 사람이 신의가 그렇게 없어서야 어디 되겠어요? 아주머니도 집으로 돌아가시면 독촉 좀 해주세요. 정기사의 한술 더 뜬 말이었다. 그런데 정기사님께서 그 가게방에 해동되고 이사 오시면 안 될까 해서. 뭐라고요? 아주머니가 무슨 권리로 우리 집 이사를 오라가라 간섭할 처지입니까? 정기사는 쇳소리로 나지듯 물었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지가 아이들 대불고 바느질 품 팔아 살아가는데 이 겨울철에 덜렁 방을 비우라 카이 기가 막혀서 그래 예. 멀리 이사가 뭐 일감이 떨어지고. 선생에게 벌받는 학생처럼 어머니의 주눅든 자세와 목소리를 나는 더는 듣고 있을 수 없었다. 더욱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바느질품이었고 경기댁이 덜어 입에 올리는 기생 바느질품이란 말을 들으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였다. 나는 부끄러워져서 슬그머니 밖으로 나왔다. 정기사의 말투로 봐서 일이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았다.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한길을 어슬렁거리며 나는 어머니가 보금당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어느 사이 학생들 등교도 끝나 아침역 번화가는 한적했다. 나는 송죽극장 선전판에 외국 영화 장면을 찍은 사진을 구경했다. 상영되고 있는 영화는 미국 서부 영화였다. 양키들이 말을 타고 달리며 인디언을 총질하는 장면을 어른들이 돈을 내고 들어가 박수치며 보는 게 나로서는 이해되지 않았다. 북한 치아 서울에 살 때도 땅에는 붉은 별판단 깃발이 나부꼈으나 하늘에는 늘 흰 별판단 미국 비행기가 점령하고 있었다. 비행기는 서울 중심부에 밤낮으로 폭탄을 떨구고 기총소사를 퍼부었다. 미처 피난 못 가고 서울에 남아있던 많은 시민이 그 공습에 죽거나 부상당하고 집이 불타는 장면을 어린 나는 별 두려움 없이 구경했다. 1950년 당시로부터 4해가 흐른 지금 당시를 되돌아보면 전쟁은 참으로 끔찍했다. 만약 미국이 인디언을 무찔렀던 그 시절에도
비행기가 있었다면 평화롭게 살던 인디언을 미국인은 그렇게 죽였을 터였다. 내가 서부영화 사진판을 구경하다 복음당 쪽에 눈을 주니 복음당 앞 한 길에 어머니와 정기사가 나와 있었다. 급사에 귀를 피해 따로이 나누어야 할 비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어머니와 정기사는 아주 가까이 붙어서서 쑥덕거렸다. 말이 잘 오고 가다 어머니가 하소연하면 정기사가 그 하소연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 복음당 문 쪽으로 몸을 돌렸고, 그러면 어머니가 다시 정기사 팔을 잡기도 했다. 물론 정기사는 처자식을 둔 어엿한 가장이었지만 내 눈에 그런 광경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다. 무슨 이야기가 많은지 지루할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두 사람은 어떤 합의를 본 모양이었다. 정기사가 왠지 어머니에게 손님을 배웅하듯 깍듯이 인사를 했다. 어머니도 수줍게 미소를 띠며 허리 숙여 절했다. 그렇게 되자 좋지 않은 상상을 했던 나는 그런 상상이 부끄러워져 스스로에게 부활을 내었다. 어머니는 옆에서 따라오는 내가 안중에 없는지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며 집으로 걸어왔다. 그 얼굴이 근심에 차 있어 나는 잘 풀린 모양이라고 여긴 일이 새삼 뒤틀렸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어머니는 입술을 곰지락거리며 셈을 따져보기도 했다. 어무이, 정기사하고 방 말이 우째 됐습니까? 한국은행 대구지점 네거리를 건너자 내가 참지 못해 물었다. 정말 서울 내기라더이 깍쟁이도 지독한 깍쟁이야. 한 달에 600환씩이나 달라니 넉 달이 뭐 2,400환 아인가? 한 달 월세가 쌀 2말 값에 가깝다. 어머니가 씹어뱉듯 말했다. 뭐가 얘? 글쎄 말이다. 정기사 그놈이 3월 말까지 가게방에 이사를 안 오겠다는 조건으로 달마다 600환씩을 따로 달라 않카나 말이다. 600환씩이나 얘? 주인 집에 월세를 내고 집 임자도 아닌 정기사한테 또 그만한 돈을 낸다이? 하모, 그러나 답답한 쪽이 우물 판다고 웃잖아. 처지딱한 우리가 참을 수밖에. 우리 사 장관동 떠나서는 입살이조차 못할 입장이 아닌가 하더니 어머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길라마, 우리가 정기사한테 다달이 600환을 낸다는 말은 어느 누구한테 전해서는 안 된대이. 주인 아주머니한테는 비밀로 하기로 정기사와 약속했으니 니도 그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남자는 자고로 입이 무거워야 군자 소리를 듣는다. 어머니가 말했다.